그래서 이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은 이제 여러 군데로 퍼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를 처벌을 할 때 형법이라는, 그러니까 형법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몇 년 징역, 뭐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에 관해서는 저 특별법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처벌하는 거,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했을 때 하는 특례법이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또 성매매 관련해서 또 처벌법이 있고요. 이 외에도 발찌라던가 또는 화학적 거세하는 주사를 놓는 그런 것도 다 법률들이 있습니다. 2012년경에 우리나라 형법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60년에 제정이 돼서 63년인가? 시행이 됐는데 형법은 민법이나 다른 법률과 같이 변화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큰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렇게 이 물건을 여기에 딱 이렇게 놓는 것이 이날까지는 범죄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범죄가 아니래. 그러다가 또다시 1, 2년 있다가 이건 범죄야 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떠시겠어요? 되게 혼란스럽죠. 뭐지? 엊그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또 오늘부터는 문제야? 근데 엊그제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또 오늘부터는 문제라고? 막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형법같이 어떻게 죄와 형을 다루는 법률은 변화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근데 2012년 말에 이게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폭력 관련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소 규정을 폐지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고소를 해야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형법에는 6개월, 이 특별법에는 1년. 그러니까 1년 안에 강간 피해자가 강간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 고소하지 않으면 1년 후에 고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관련된 규정을 모두 폐지를 해서 지금은 고소 여부랑 관계없이 무조건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변경된 건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남자들은 성폭행 피해자일 수가 없었어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네. 뭐라고 돼 있었냐면 분열을이라고 돼 있었어요. 분열. 그러니까 여자들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강간 같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강간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추행. 아까 강간에 이르지 않고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을 만지는 거를 강제추행으로 분류해서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저런 객체가 분열하고만 돼 있으니까 남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강제추행으로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행매개 같은 경우는 보이세요? 음행의 상습 없는 분열?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어떻게 무슨 규정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라고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남자들도 성폭력 범죄 객체에 포함돼서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그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사강간죄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간은 성기하고 성기가 이렇게 그 결합을 해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성립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강성교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뭐 제3의 물건을 성기에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범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규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강제추행으로만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성립돼가지고 법을 좀 더 강화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거는 아시나요? 공소시효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어떤 범죄가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쉽게 말하면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그 범죄가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얘네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됐을 때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그 수사 과정에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증거 중에 DNA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음성 같은 과학적 증거가 발견됐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신안 무슨 섬에서 왜 그 여교사에 대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랑 같이 그 성폭력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었죠. 그 중에 가해자분 한 분이 2006년인가 7년경에 대전에서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로 이 DNA 때문에 밝혀져서 그것까지 추가로 그게 10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치가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저런 범죄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예 공소시효를 이제 없애버린 거죠. 언제 잡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간 등으로 살인까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일 때만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또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여기 혹시 장애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장애인들은 그게 있어요. 그 검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의 의사표시는 이제 일반 비장애인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신을 예뻐해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진술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 진술 조력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 조율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님들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서 아니 얘가 그냥 자기가 좋아서 따라갔다는데요? 좋았다는데요? 막 그런 범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의 그런 의사표시는 진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의사 표현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표시를 하면 그걸 반드시 의무적으로 뭐 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 동석할 수 있다는 거랑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하는 거.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게 우편으로도 날라오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혹시 이런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 않나 라고 검색을 해보시려면 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진술하고 조사하는 거 영상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법은 저런 경우에만 영상 녹화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나 저기에서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진술 같은 거를 녹음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먹은 거 혹시 다 정확하게 메뉴 기억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나 아침에 뭐 먹었고, 점심에 뭐 먹었고, 저녁에 뭐 먹었고. 그냥 아무 그런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도 어떤 시점에 있어서 기억이 이날은 이랬다가 이날은 저랬다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버릴 수 있냐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그리고 이 피해자나 동석자인 신뢰 관계자가 이제 그 진술을 해서 이게 영상물이 진정한 의사가 표현된 영상물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굳이 그 피해자가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고 저 영상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 성폭력 피해자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이거를 떠올리는 거가 제 2차적인 가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흘러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청법이라는 게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강간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서 그 성립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이다. 그러면 폭행, 협박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이런 범죄가 있으면 방법에 제한 없이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용 음란물 이거는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처벌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취업 제한하는 거 선생님들 새로운 종사자들 그 채용하실 때 범죄 조회하시잖아요. 특히 아동센터나 뭐 장애인센터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 특히 아동학대 범죄 없었는지 조회해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애초에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형벌 그 선고를 할 때 취업 제한까지 그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선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당연히 처벌 대상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도 처벌이 원칙적으로 됩니다. 피해자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을 사는 거, 알선하고 장소 제공하는 거, 성매매 위해서 아직 그 정서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지 않은 아이들 유인하고 강요하고 하는 거 이런 것 다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인은 판매자도 처벌이 되는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한 아이들은 처벌보다는 이제 교육받고 상담받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년법상 보호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출 청소년들, 여아들 특히 가출해서 가장 위험에 빠지는 게 이런 성매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판매하는 아동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상담이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매매도 제가 그거 피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의사로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이 됩니다. 근데 성매매를 자기가 내성 팔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자의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까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다 저런 식으로 잘못 들어가서 불법적인 채무를 지게 돼서 그거 갚는다는 명목으로 계속 이용되는 여성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들은 피해자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지금 필요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매매 범죄에 관련해서 가진 채권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보호하지 않아요. 선불금 채권 같은 거 업주들이 가지는 그런 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임금법률기가 알려주셔가지고 구조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게 외국인 여성들. 필리핀에서 대학까지 나오셔가지고 되게 고학력인데도 한국에 와가지고 잘못 속아가지고 브로커들한테 빠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런 범죄 사실에 연루가 되면은 추방당하겠죠. 근데 이제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가 되면 이제 그런 강제 퇴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예되고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알아두셔서 도움을 주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파주시와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웰미디어랩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